논증 쪽은 우리 독해 문제 풀었던 거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독해 문제 풀다가 논증 문제 풀 때 스위치를 살짝 바꿔줘야 한다.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피스의 언어논리 조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초봉이 독해 연습 좀 해보셨어요? 이제 복습하면서 풀어봤는데 확실히 전에 풀었던 것보다 훨씬 잘 풀리고 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문들이 꽤 많죠. 그죠? 네. 그래서 적용의 영역도 훨씬 더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떤 게 또 궁금할까요? 제가 이제 독해 쪽은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음. 같은데 논증 유형의 문제를 그쵸. 풀다가 막혀가지고요. 우리 시험 이름이 언어 논리잖아요. 언어가 독해 쪽을 담당하고 있는 거라면 논리 쪽이 이제 논리 논증 쪽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가 추가로 출제가 되는데, 논증 쪽은 우리 독해 문제 풀었던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독해 문제 풀다가 논증 문제 풀 때 스위치를 살짝 바꿔줘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지문을 접근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논증 문제 접근 전략 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좋아요. 네. 아까 제가 스위치를 좀 바꿔줘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스위치를 바꿔줘야 하냐면 독해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할 때 선지의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지문에 올라가 선지에서 어떤 단서 잡은 거 가지고 지문의 구조를 보고 표현을 보고 문장들을 꼼꼼하게 다 읽어줬었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야 하냐면 독해 문제의 선택지는 지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거가 지문에 확실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선지 읽고 독해 지문 올라가서 내용 확인해서 1대1로 매칭해줘도 되거든요. 물론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지만 그렇게 해도 되는데, 논증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논증 문제는 뭐가 다르냐면, 일단 1차적으로 선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지문에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선택지의 내용은 지문에 안 들어가 있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접근 방법을 그러면 완전 달리 갖고 가야 되는 거죠. 독해 문제 풀 때처럼 지문을 꼼꼼하게 다 읽어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논증 문제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방향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려요. 세부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 지문의 방향성,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라, 그럼 어떤 논증에서 방향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주장, 결론,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논증은 어떤 글인지 아세요?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혹시 논설문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논설문, 그러니까 논조가 있는 글, 주장하는 바가 있는 글을 논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논증은 주장하고자 하는 결론과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논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얘가 가장 직접적이에요. 논증에서 최종적으로 그 논증의 필자가, 지문에서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그 결론을 명확하게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문에서 결론을 제외한 세부 정보에 너무 눈길을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논증이 지문에 제시가 됐을 때 결론이 몇 개가 나올까요? 하나의 논증의 결론은 하나잖아요. 그 하나의 문장만 잘 찾으면 끝나는 거라서 얘는 지문 읽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훑어 내려가면서 최종적으로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거를 계속 찾아내는 방식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전제 부분도 중요할 수 있는데 모든 문장이 전제가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문 최종적인 결론, 그 다음에 전제를 출제원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뭔가 반복되는 단어 같은 거 있어요. 이런 것들 좀 눈여겨보시면 돼요. 그래서 논증 쪽을 볼 때는 세밀하게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 좀 크게 보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지문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뭔지를 잡는 게 일단은 우선이다. 그 다음에 방향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럼 결론만 잡으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고요. 우리 논증 문제의 대표적인 선택지의 표현이 논증의 결론을 강화한다, 약화한다,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강화한다, 약화한다는 일치부합처럼 지문의 내용과 맞는다, 틀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강화, 약화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결국 이게 방향으로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논증의 결론을 강화한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논증의 결론과 방향이 같은 방향. 약화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반대로 논증과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일치부합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똑같이 일치부합의 문제로 해결을 하면 되게 어렵게 문제가 풀리고 그 다음에 잘못된 답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증의 방향성을 지문에서 잘 찾아주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요거를 지문에 직접 적용을 해봐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저 없이 혼자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같이 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논증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근데 왜냐면 논증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이게 다야. 근데 이거를 적용하는 데서 결국
결국에는 스킬이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강화 약하 여부 판단하는 감각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문에서 딱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글에 대한 평가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우리 논증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발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평가하고 분석이에요. 그런 발문을 보는 순간 아 이거는 독해 문제가 아니구나. 얘는 논증 문제구나. 그럼 내가 스위치를 바꿔줘야겠다. 어떻게? 지문을 좀 크게 보자. 세부적인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 결론을 찾는 쪽으로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선지를 먼저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선택지에 지문에 안 나온 사례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지를 먼저 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선택지는 나중에 선지 판단할 때 읽어야 되는 거니까 필요 없는 작업을 두 번 하실 필요는 진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평가라는 발문을 보자마자 최종적인 결론, 논지가 뭔지 이런 것들 확인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지문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이런 부정 발문인지 긍정 발문인지는 헷갈리지 않게 잘 표시해 두시고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지문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다만 우리 독해 문제 풀 때와는 다르게 좀 속독하셔야겠죠. 우리가 결론만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속독하는 와중에서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단어들은 이런 단어예요. 따옴표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건 출제원이 논증에서 이 단어를 내가 중심 소재로 쓸 거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논증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 키워드에 대해서도 행복기계의 개념 정의가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자가 이 지문에서 행복기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결국 방향의 가장 큰 틀은 긍정이냐 부정이냐일 거기 때문에 요거를 잘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행복기계에 들어갈 것인지 망설이고 있다. 만일 들어간다면 당신은 행복기계에 들어왔다는 것을 완전히 잊게 되고 멋진 시간을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경험하게 된다. 삶을 마칠 때까지 거기서 나올 수 없다. 이 기계는 고장도 오작동도 없다. 당신은 이 기계에 들어가겠는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간에 제시된 행복기계에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물음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논증에서 되게 중요한 게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 특히나 첫 단락. 왜냐면 얘가 하는 역할이 문제 제기. 그래서 이 문제 제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얘를 딱 확인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기계에 들어가겠느냐 했는데 참인 믿음이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거나 심지어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에도 우리가 거짓인 믿음보다 참인 믿음을 가지기를 선호한다. 문제지기에 대한 답변이 이거죠. 다시 말해서 거짓인 믿음이 뭐냐면 행복기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보다 그냥 실제 생활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인 믿음을 가지기를 실제 생활에 있기를 바란다는 뜻이 되니까 행복기계에 들어가겠는가에 대한 답변은 노로 나오는 거죠. 안 들어갈 거야 라고 나오는 게 요게 일단 첫 단락의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최종적인 결론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단락이 아래 좀 더 남아있네요. 돈의 가치는 숫자가 적힌 종이 자체에 있지 않다. 갑자기 돈 얘기가 나와요. 행복기계가 뭔가 얘기하고자 하는 사례로 하나 쓰인 거라면 여기서 돈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돈도 그냥 사례로 지금 쓰인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인 돈과 달리 참인 믿음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우리 아까도 이 부분 나왔었거든요. 참인 믿음. 여기서도 참인 믿음. 돈과 달리 참인 믿음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첫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 반복되는 게 참인 믿음을 선호한다. 참인 믿음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참인 믿음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방향을 잡으시면 되고요. 마지막 단락. 다른 것에 대한 선호로는 설명될 수 없는 원초적인 선호를 기초선호라고 부른다. 여기도 지금 따옴표 처리되어 있죠? 중요 단어예요. 또 문제 제기가 하나 나오죠? 참인 믿음은 어떤가? 참인 믿음이 기초선호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참인 믿음이 기초선호의 대상이 아니라면 참인 믿음과 거짓인 믿음이 실용적 손익에서 동등할 경우 전자를 후자보다 더 선호해야 할 이유는 없다.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결론은 참인 믿음이 기초선호의 대상이다.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이 나왔네요.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행복기계에 들어가 행복한 거짓 믿음 속에서 사는 편을 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럼 사실 문제 제기가 두 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문제 제기 행복기계에 안 들어갈 거다. 라는 거? 그러면 행복기계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야? 참인 믿음을 선호하는데 참인 믿음이 기초 선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요 두 문장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거를 바탕으로 1번의 선택지를 먼저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기계에 들어가는 편을 택할 경우 이 내용이 지문에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사례에 해당되는 거죠. 논증 문제의 선택지는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 뭐라고 답변 나왔었냐면
행복기계에 들어가지 않는 쪽을 택한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편을 택하는 거면 지문에 나와 있는 결론과 방향이 어때요? 반대 방향이죠. 그럼 아까 제가 반대 방향은 강화가 아니라 약화다. 근데 강화라고 돼 있네? 틀리죠? 정답은 1번. 이렇게 방향성으로 판단해야지 이 내용이 지문에 들어가 있는지 찾으면 안 돼요. 나머지 선택지도 한번 볼까요? 행복기계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한데 행복기계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지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행복기계가 있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거기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보는 거였잖아요.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지문의 논증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런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관이라고 얘기해요. 방향 자체가 안 잡혀. 그러니까 논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럼 이 선택지는 뭐라고 서술어가 잡혀 있냐면 약화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약화는 반대 방향이잖아요. 약화하지 않는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죠. 강하거나 혹은 무관이거나. 무관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돼서 약화하지 않는다가 옳은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따질 때 우리 앞서 여기 지금 강화한다, 약화한다라는 거 있었는데 하나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무관도 있어요. 이게 선택지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출제원들이 보기에 강화, 약화는 방향이 분명하니까 판단하기가 쉬운데 얘를 집어넣어주면 되게 애매모호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연습할 때 뭐 많이 연습해야 되냐면 무관한 선택지를 걸러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방향 보는 연습하실 때. 그래서 2번 선택지가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별표 처리 하나 해놓은 거고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복기계에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참과 무관한 실용적 이익임이 확인될 경우 실용적 이익 때문에 행복기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지문의 논지는 뭐냐면 행복기계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참인 믿음이기 때문에 얘가 또 기초선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참과 무관한 실용적인 이익 때문에 행복기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논지의 방향과 방향이 어떨까요? 논지는 그런 실용적인 이익 때문이 아니라 그냥 참인 믿음이기 때문에 행복기계에 안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문의 논지와 반대 방향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약화된다라는 선택지는 옳은 선택지가 된다. 5번 실용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학적 참인 정리를 믿는 것. 이런 내용이 어디에도 안 나와요. 지문에. 이게 사례예요. 그냥 사례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집중할 필요 없이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 실용적 이익이 없는데도 이거를 선호한다. 그러면 수학적인 참인 정리를 실용적 이익이 없는데도 선호한다는 건 지문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 되는 거죠. 그 자체로 그냥 선호한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논지와 같은 방향이니까 강화한다라고 하면 맞는 선택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치부합처럼 내용을 찾으려고 올라가면 없어요. 지문에서는 논지를 통해서 지문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그거를 바탕으로 강화인지 약화인지 반대 방향인지 그 다음에 같은 방향인지 여부는 이 사례를 끼워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어떻게 판단될지를 결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때요? 적용할 만할까요? 독해 문제와는 조금 다르죠. 근데 얘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기존에 봤던 독해 문제와는 다르게 그 논리 논증의 문제들은 언어 논리에 새롭게 도입된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생소할 거고 이런 논증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하다? 연습. 우리 시험은 암기가 아니에요. 감각을 기르는 작업이기 때문에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을 같은 방향, 반대 방향 하는 거를 선지를 통해서 기출을 통해서 계속 연습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논증 쪽은 지문을 조금 더 크게 보셔야 되고 독해보다는 그 다음에 일치부합 여부가 아니라 방향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 정도면 혼자서 연습하실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이 풀어주신 것처럼 열심히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방향성 좀 잘 기억하시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논증의 전략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